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침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을 좀 보겠습니다. 6월 30일에는 거취를 고민하겠다라는 말을, 이달 1일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상황 변화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7월 2일인 어제 어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도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야당으로부터 공세를 받는 청와대를 적극 방어했다는 점입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유신잔당이 날뛰는 세상이다, 이런 다소 거친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하자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친정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해서 국회를 침공했는데 그 중심에 권력 다툼, 공천 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또 여기에 출석한 청와대 간부들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이 국회 차원에서 좀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해서 전국 남녀 100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였고요. 사퇴해서는 안 된다, 사퇴 반대가 36%로 사퇴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 기반이죠. 대구 경북 지역은 반대였습니다. 사퇴 찬성이 46%, 사퇴 반대가 28%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끝까지 버틸까요? 아니면 자진 사퇴의 길을 밟게 될까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다음 주 월요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셨죠. 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짝짓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예? 부드러운 분위기입니다. 예, 누구가 누구랑 호감을 갖고 있나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지난 3월에 이병기 실장과 김무성 대표가 만나는 모습입니다. 이건 지난 5월에 국회 운영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병기 실장이 만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오늘도 만났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악수는 하고, 예? 근데 뭐 별 얘기는 없었다. 이병기 실장이 오늘 김무성 대표도 만났습니다. 근데 역시 별 얘기는 없고 인사만 했다. 그렇죠. 예. 그 인사한 거는 잘한 거죠. 뭐 인사만 했다고 보십니까? 아, 인사해야지 그러면. 아니, 인사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이 기회로 치면 아주 절호의 기회였었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국회 운영위를 핑계로 해서 청와대 기류도 한번 되잡아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쪽에서 이걸 빨리 봉합하자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오늘 다른 액실이 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뭐 언론의 포커스가 집중되는 상황이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는 그런 주목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봉합되는 움직임의 제시가 있으면은 상당히 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좋았다라고 보는데, 악수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별말 하지 않다는 것은 단적으로 최소한 청와대 쪽에서는 봉합하겠다는 그 기류 자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고유명사가 생략이 됐거든요. 그렇죠. 유승민이랑.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되게 옹졸하다고 봅니다. 이게 참 국회에서 원래 가면 국회의원들 항상 딴 사람 이야기할 때 존경하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가식적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안 하는 게 그것도 글쎄요, 너무 가식이에요. 뭐 입에 뭐 붙어서 항상 존경하는 뭐 누구 의원님 뭐 존경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제 그 상임위 시작할 때 그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위원장 이름을 부릅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운영위원장님 하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따라 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정진우 의원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니, 왜 당신 인사하는데 왜 이름을 빠뜨리느냐. 아유, 뭐 실수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은 뭐냐면 이 당초 운영위가 아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놨던 원고였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공란으로 해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말 유승민 이름도 부르기 싫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이름을 했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병기 실장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럴 사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정말 친하게 지낸 사이고 둘이 함께 지낸 사이고 전혀 어떤 그런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왜 이름까지 안 부르죠? 저는 정말 옹졸하다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고요. 그 미리 원고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거기 이름 세자 집어넣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 방송에서도 프롬프트 안 보고 그냥 오프닝 하는데. 예? 근데요. 예. 그게 그만큼 대통령이 무섭다 또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다. 사실은 그렇게 읽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최초의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지금은 쑥 들어갔지만 낙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치 그만두도록 해야 된다. 배신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자기 정치한다. 정말로 극단적인 강한 언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저 끝에 계신 분의 머릿속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을 대신해서 나온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언동이 지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초창기에 탈당 분당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결국은 그 순간에 쉽게 그냥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으로 그냥 물량을 총공세하기 위한 어떤 언어 사용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강했다. 그래서 그 기류가 고스란히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웃을 수도 없는 게 굉장히 사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요, 우리나라 정치는 항상 심각해가지고. 뭐 이게 일상 아니에요? 그냥. 아니, 일상이 심각하면 뭐 그냥 우리도 유쾌하게 풀어야죠. 예. 어쨌든 좋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기 좋은데. 이게 경험상 봤을 때 청와대에서 국회 운영에 나갈 때는요, 정말 이러지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가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손도 맞잡고 어깨도 한번 두드리고 같이 또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와대 소속사진도 조금 전해주고 이런 게 이제 국회 운영이 출석할 때 그 청와대 기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소위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유승민 위원장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의도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실수를 했든 간에. 왜냐면 중차단식이거든요. 이름 한자 빠지고 안 들어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누구나 잘 아는데 네. 이걸 빠졌다는 것은 저는 의도적이라 봐야 되고 그 의도적이라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냉각기가 아주까지도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유승민 최고에 대해서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미 사태가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거든요. 웬만하면 일반적 상식으로 정치적 상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정도에는 그냥 손 한번 뜨고 어깨 한번 뜨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모멘텀은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였거든요. 그러면도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려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그 해외 이 5개 의장 국회 의장단 이렇게 있을 때 그때도 지금 우리 국회의장께서 청와대 행사에 배석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배석을 안 하는 게 결국은 조금 어떤 일정의 성격이 바뀌면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그것 역시 지금 인위적으로 결국은 대통령께서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뭐,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니까. 네. 그래서 조금 하여간 이래저래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근데요, 제가 좀 여쭤볼게. 지금 친박들은 일단은 공세를 좀 숨죽이고 있어요. 그렇죠. 6일이라는 마지노라인이 딱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6일의 전망. 그 쉬운 거죠? 6일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이제 원래 당초 저희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일단 6일날 일단 이제 자동 되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자금 의혹 관련해서 동양정군 성진지오텍 관련해서 오후 6시부터 포스코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계속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6일날 사퇴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모두 전망이었었는데
근데 조금씩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유승민 대표의 개인적 캐릭터가 굉장히 하여튼 고집이 강합니다. 그리고 강직하고 하여튼 뭐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굽히진 않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 국회 의상일정을 합의한 게 7월 20일 날 일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그런데 계속 그 추경안에 대해서 이제 원내 그 대표로서 협상도 했고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이게 자칫 20일까지 갈 수도 있다. 20일. 네, 20일 날 일단 추경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개인적 캐릭터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스타일로 봤을 때 일단 이 추경까지 마무리해놓고 사퇴하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복잡해지죠.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주말에 지금 친박들도 지금 모여서 지금 결사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등등 뭐 성명서도 쓰고 있고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6일부터는 대전이 벌어지겠죠. 대전이 벌어진다. 이게 좀 묘해요. 지금 윤호선 의원님 말씀하셨는 게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 메르스 추경 관련해서 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 달라 이건 거거든요. 그럼 통과시켜 주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의 당사자단 말입니다. 물론 정책위의장이라든가 뭐 수석 대표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유승민 대표가 그만두게 되면 얘는 패키지로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협상 창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협상이 안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당에서 원내대표 선출하려고 그러면 오래 걸린다, 적게 걸린다, 이제 실질적으로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도 이게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봐서는 예를 들어서 20일 추경 예산까지 메르스 정국까지 원내대표로서 협상에 임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게 되면은 원내대표의 입지 자체가 다시 회귀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되살아난다. 그 소위 말해서 페이드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일이 결국은 친박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결국은 친박들의 희망사항이 6일인 것 같다. 그래서 국회법 제의안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부결되는 이 상황에 맞춰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사퇴 명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희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눈치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 그날 사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친박들도 결국은 이거 의원총회 열어서 표대기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근데요, 지금 여론조사 새누리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있거든요. 그거 그래픽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이 새누리당 지지층만으로 보면은 이 사퇴해야 한다가 45%,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가 20, 이건 대구 경북이고요. 새누리당 지지층 요 다음에 있거든요. 지금 사퇴해야가 45%, 사퇴 반대가 26%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론조사를 그냥 무시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보면 뭐 아무래도 야당 지지자들도 이제 유승민 대표 사퇴하지 말라고 이제 할 거니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유승민 대표가 기반으로 있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물론 대통령하고 뭐 어떤 유승민 대표를 어떤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계속 이렇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결국 국민들이 욕을 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승민 당신이 좀 져주라. 이런 또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왜냐하면 지금 벌써 보십시오. 몇 주 동안 지금 벌써 계속 여당의 분열, 뭐 여당 가지고 지금 뉴스가 되고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뭔가 정책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어떤 지지층들의 어떤 뜻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사실은 청와대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논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이 지금 첫째는 청와대가 그냥 당이론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때는 하더라도 약간 이 순간에 임팩트 있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확 주고 떠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 최적을 찾는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 개인의 훗날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리 간단하게 하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2요구 잘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로 인해 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가야 된다. 이것도 맞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제2요구는 잘했으나 그 여러 가지 대통령이 특정인의 사실상 지칭하는 듯한 그런 정치적 발언은 잘못했다. 그러나 유승민 대표가 나가야 되긴 나가야 되는데
좀 아름답게 나가는 모양이 맞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좀 아름답게 나가야 된다. 이 좀 아름답든 아름답지 않든 유승민 대표가 사실 이 전국의 이니시티브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여기서 좀 명예롭든 명예롭지 않든 유승민 대표가 거국적 차원에서 이제 사표 쓰고 나오면 이 문제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건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도 문제겠지만 지금 김무성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뭐겠습니까? 좀 안정적이고 여기서 되도록이면은 유승민 대표의 개인적 감정을 건드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태우 의원한테도 화를 낸 이유가 그런 어떤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유승민 대표 입장이라도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좀 밀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자꾸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 같은 입장이라도 내가 나간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더라도 이래서 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비서실장 할 때도 그랬고 최근에 뭐 대선을 거치면서도 박근혜 대표와는 예. 동지적 관계지 상하이 주적인 관계 아니다는 부분을 버릇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 유승민이 이를 기회로 인해서 어떤 다른 형태로 가는 그런 발판을 삼지 않나 이런 어떤 걱정도 사실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여간 예. 유승민 대표 생각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게 국민들의 여론하고 상관없이 큰 틀에서 이번 사태는 예. 대통령께서 잘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과연 용인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에 과연 유리한 것인가? 예. 정치 발전에 과연 이게 어떤 당위론적으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정말로 이 새누리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예. 자기로서는 버티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름답다, 뭐 아름다운 퇴장. 근데 사실 이 무늬가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 하트? 예? 얼마나 예뻐요. 근데 만국의 공통은 자, 이제 사랑과 전쟁에 대해서 본격적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예, 조금만. 예. 그리고 이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좋았죠. 2007년 때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대권 가도에 들어섰을 때 바로 이 두 명이 정말 호위무사였죠. 그러니까 예. 일단 그 비서실장으로서의 유승민 원내대표, 또 어떤 정책과 조직 담당했던 김무성 예. 대표.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 박근혜가 사실상 이제 어떤 대권 가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타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정말 이런 이 사단 자체가 보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사산이었죠, 초기에는. 네. 아니, 근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18대 총선 때요. 김무성 대표가 무소속 친박련들을 이끌면서 그렇죠. 또 그 공천 학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대거 당선시키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진짜 고마운 예? 정치적 세력화를 유지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무성 대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쨌든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이렇게 저렇게 질서가 안 되는 것을 지금 김무성 대표가 각을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 측의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약간 좀 소원해지기도 했고 세종시 문제 때문에 소원해지기도 했었는데 예. 최종적으로 김무성 대표하고 지금 박근혜 대표는 지난번 대선 때 결정적으로 지금 좋은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한테 약간의 빚을 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또 애매모호한 각자의 스탠스가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2005년도, 2007년, 2011년도까지는 좋았다 그래요. 근데 2011년도에 이제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당명 바꾸고 당 로고 바꾸고 그러면서부터 조금씩 삐걱삐걱해졌던 것 같고요. 예.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부터 아마 결정적으로 좀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지금 갈라졌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긴 힘들죠. 실질적으로 뭐 결정적인 계기라기보다도
조금 유승민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는 정책적인 어떤 결이 조금 달랐죠. 조금 달랐는데 2005년도 당대표 비서실장을 할 때도 그 당시에 사실상 여당 속에 야당을 자임했고 또 그 당시 실제 선수를 좀 하게 해달라 해서 그때 비서실장을 했는 그런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 대선, 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자체가 이제 새누리당의 당명을 바꾸는 그 부분도 중요했지만 윤창중 대변인의 인선 때 거구적이다, 굉장히 인선이 좋지 않다 시작해서 바로 첫 뽑을 열은 사람이 유승민 대표예요. 예. 그때부터 뭔가 좀 박자가 안 맞는 듯한 게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좀 약간의 이제 좀 혁신적이고 계획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허구라는 말이 아주 시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기다는 얘기거든요. 거짓말이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자존심이 근간을 흔든다라고 그렇죠. 근간을 볼 수 있는 흔드는 거죠. 정책적인 근간을 흔드니까 그때부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진들도 아마 유승민 대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 시간이 전혀 없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 보고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채널로 유승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 보고가 많이 올라갔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금을 가게 된 그런 동기가 아니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들어가 계시고 이 두 사람의 관계 있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원래는 어땠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은 하여튼 원래는 뭐 좀 친분이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고 특히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이인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조직에서. 그러니까 친박의 좌장, 그걸 이제 김무성 대표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인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두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은 이제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달라서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특히 결정적으로 작년도 일단 이 전당대회 때, 작년 전당대회 때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걸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유승민 대표가 서청원 최고위원을 밀었어요. 그렇죠. 그때 서청원 최고를 밀면서 자기 대구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나 당원들 다 데리고 가서 서청원 최고를 지원하고 해서 결국 서청원 대표를 최고위원을 이제 당선시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때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하여튼 그 기분이 안 좋았죠,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원내대표로 하면서 그때부터 좀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두 분 사이도 보면 좀 가까웠다가 하여튼 좀 갈라졌다가 다시 그냥 좀 친해진 뭐 그런 사이로 할 수 있겠죠. 유승민 대표가 정치적으로 입문할 때부터 시작해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2000년 당시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총재 시절 때 그 유승민 대표 예의도 연구소장을 했었고 김무성 당대표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유승민 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경제특보로서 상당히 역할을 했었고 그때부터 돈도 계졌죠. 그다음에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때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사무총장을 했었고 비서실장을 했었고 2007년도에는 정말 사선을 두 사람이 같이 건넜어요. 왜냐 그러면 김무성 당대표는 그 당시 경선 캠프를 총괄을 했었고 유승민 대표는 그때 메시지 단장을 했었고 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더군다나 김무성 당대표는 MB와는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그렇게 척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면 부친이 포항에서 연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포항에 있는 영흥초등학교를 만드신 분이 김무성 당대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포항의 기류가 영흥초등학교를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연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소위 말해서 막 볼 수 없는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MB 저격수를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대표 편에 서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런 사선을 넘는 아주 그런 절친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유승민 대표가 자꾸 이렇게 뜨잖아요. 완전히 지금,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우리 황교안 총리님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국무총리 이름은 잘 몰라도 이제 대한민국이 유승민 원내대표 이름을 알게 생겼어요. 예? 그렇죠. 이 정도로 떴으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으로 대권 주자 측면에서 경쟁한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하.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어떤 주류적 지위랄까 위세랄까 이 분위기를 김무성 대표가 잡고 가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 제일 고민되는 지점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유승민이 이 순간에 낙마하면
그 부분과 관련된 자기의 영향력도 똑같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점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결국은 만약에 표대결로 가게 된다면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유승민을 죽일 것인지 그 의사결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것도 주목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태호 최고위원입니다. 이 돈키호테 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인연은 짧죠. 아니, 저기 총리 지명될 당시에 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부총장님이. 예, 그 총리 지명 당시에 이제 그게 2011년도인가요? 제가 뭐 확실히 이제 기억도 없는데. 예. 그때 이제 경남지사를 할 때죠. 그만뒀을 때죠. 그만뒀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됐었는데.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친박 계통,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죠. 왜냐 그러면은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김태호 예를 들어서 총리가 돼버리게 되면은 바로 대권 반열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재적 경쟁자로서 그렇죠.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이에 딱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2007년도에도 김태호 최고위원을 어떤 분들은 뭐 친이계다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확실하게 친이는 아닙니다. 또 그것 그러니까 네, 이분은 원래 스탠스 자체가 그렇군요. 완전하게 이렇게 기울는 그런 네. 쪽은 아닌데 그러나 어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경선 눈을 가지고 친이 쪽에 서서 좀 이야기를 했던 적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근데 여권에서 나온 얘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권에 정청래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두렵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김태호 원래 이제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말을 하면 뭔가 저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기자들이 가서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런 의도를 하고 있구나. 예. 취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그 김태호는 왜 저럴까?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행보 자체가 보면 예. 그러니까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보면 본인의 말 자체가 예전에 했던 말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 전당대회 나왔을 때는 본인이 뭐 개헌에 앞장서겠다, 그 다음에 당청 간의 수평적 당청 관계를 하겠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제 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그 개헌 이야기를 한 김무성 대표를 나라가 뭐 이 모양인데 뭐 개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당청 관계에서도 지금 계속 유승민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막말 계보도 보면 정청래 의원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최고위원도 비슷하고 또 막말해서 또 한 사람을 내보낸 것도 이 정청래 최고가 회의 중에 내보낸 거. 또 본인도 마찬가지 바로 옆에서 나가라고 한 거.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이 맞는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정청래 최고가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종편에 그 나온 화면을 캡처해서 어허 하고 이제 올렸더라고요.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근데요. 네. 지금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 네. 뭐,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전국에 한 1000명 이상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형님 동생 사이는 이게 특별한 사이가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뭐, 정치하려면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형님이고 동생이어야 되는데요. 아마 저 두 분이 YS 문화에서 아마 정치를 시작했다는 것 같고, 근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제 좌충우돌 뛰고 있는데 그 이제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제 친박계 내부에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본인이 혹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일각에서 들리는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총장님,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이 두 분의 관계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인데 굳이 특별한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2007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선 룰 가지고 이제 좀 다툰 적이 있죠. 왜냐 그러면은 김태호 최고위원은 그 당시 경남도지사였는데 친일 쪽에 유리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했었고 또 유승민 대표는 그 당시 그 친박 진영의 그 전략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경선 룰은 변하면 안 된다. 그대로 계속 그 기존 룰로 가자. 이런 식에서 조금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썩 그렇게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 걸로.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확실하게 갈라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바로 옆자리에서 그냥 그렇죠? 뭐 대놓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거 참 힘든 얘기인데. 참 강심장이죠. 아니, 그게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아니면 그 옆에 있을 때 그런 얘기하기가 참 적은데 어쨌든 참 바로 그런 주먹 날라옵니다.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해력이 좀 세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